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의 폭주를 막을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야 한다며 개헌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막판 각종 선거법 위반과 불법 행위들이 횡행하다고 주장하며 선관위가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31.3%라는 총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여야가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지지세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고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와 지역 민심을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예측 불허의 초박빙 지역이 50곳 가까이 됩니다. 막판 뒤집기와 돌발 변수 등 남은 이틀의 마지막 판세 흐름을 읽어보고 여야 의석수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을 외쳤습니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최소한의 의석과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지켜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 광주와 이천, 용인 등 수도권을 돌며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향해 절박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만이라도 남겨달라는 것, 특히 개헌과 탄핵을 막을 의석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주십시오. 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 야권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주장한 사회 연대임금제에 대해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방법으로는 금방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민주노총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대생 미군 성상납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 민주당 후보를 두고는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또다시 국민을 모욕하는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 유세 현장에서 지금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후회할 것이라며 야권이 200석을 갖고 이재명 조국 대표가 본인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이런 시도를 할 때 저희가 그제서야 나서서 데모해서 막아내려고 1987년처럼 나올 겁니까? 특히 오늘은 쌍방울 대북송금, 내일은 대장동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내일까지 수도권을 집중 공략한 뒤 서울 청계천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과 인천 격전지를 돌며 막판 유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선거인 동원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적극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서울 격전지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세상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이렇게 많이 거부하는 정권 보신 일 있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 정권을 이제 국민이 거부하자! 전국에 연락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 과반을 지킬 수 있도록.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이어 선거 막판에 각종 선거법 위반에 불법 행위들이 횡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관권 불법 선거가 의심되는 전국 순회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표권자 동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중립적인 기관이 맞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확인된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 나르기 이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부 여당이 국정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용서를 바라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선거 전날까지인 눈물쇼에 속지 말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당이 유세 때마다 시비를 걸며 저열하게 나올 때가 많다며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인천 판세가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고 충청은 양당이 접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3%를 기록해 유리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호남과 수도권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5%포인트 넘게 올라 유의미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월요일 이슈픽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총선 본투표까지 이제 딱 이틀 남았는데요. 앞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의 투표율도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각 당이 몇 석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110석에서 160석으로 단독 과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95석에서 130석으로 국회 제1당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에 따르면 최대 151석 단독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전체 지역구 254곳 가운데 110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고 비례대표는 10석 안팎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전 지역으로 분류한 경합지 50곳까지 이기게 되면 최대 160석 확보를 내다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상 의석수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공식적인 예상 의석수를 밝힌 건 아니지만 최근 한 주 사이에 현장 분위기와 여론조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본투표가 다가오면서 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힘을 얻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판세 예측을 종합해 보면 지역구 90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최대 의석수를 130석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50여 곳을 경합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에 집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양당은 50곳을 전후로 경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벨트와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 그리고 부동층이 많은 충청권 등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전체 48개 지역구 중에 11곳에서 15곳이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태웅 후보와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맞붙는 용산을 비롯해서 광진갑과 광진을, 동작을, 중성동을, 강동갑과 송파병 등 한강벨트의 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들이 몰려 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는 74곳 중 15곳이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갑과 분당을, 용인갑 등에서 양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경합입니다. 인천에서는 중강화 옹진을 비롯해서 동미추홀 1과 연수갑을 접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는 전체 의석 28석 중 10석에서 14석을 경합지역으로 보고 있고 부울경에서는 40곳 중 11곳에서 13곳이 경합지역으로 혼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후보자들의 승패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못하면서 현재로선 결과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야 각 당은 판세의 흐름을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경합지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류입니다. 서울 광진 갑과 을 모두 우세로 판단하고 있고 한강벨트의 대표적인 열세 지역인 강남 3구도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요. 강남 서초에서 강남 을을 경합권으로 서초을을 경합 열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동강 벨트인 부울경에서도 초접전 흐름을 보이고 있어
지역 약진을 기대하고 있고 이 부산에서도 8곳을 우세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강남 3구를 찾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 지도부들의 동선만으로도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 강남을 찾았다는 건 이 판세가 우세 흐름인 상황에서 여당 텃밭까지 탈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합진 50여 곳이 조사기간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곳이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선대위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 사이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범야권 200석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개헌 저지선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200석으로 헌법을 바꾸면 이재명 대표 사면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읍소 전략을 펴면서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도 한 위원장 발언에 동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까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저지선, 여야 균형 등을 강조하면서 집권 여당이 힘을 실어줄 것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여야 모두 네거티브 공세에 이제 치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선거 막판 변수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양당 모두 본투표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서 중도층을 더 끌어들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 리스크도 막판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론을 띄우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2조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퍼부으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등을 거론하면서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를 화두로 던지며 현 정부를 겨냥한 발언 등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우며 막판 지지 호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22대 총선의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충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금강벨트를 관통하는 정치 1번지 공주 부여 청양군인데요. 친문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6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가 세 번째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주부여 청양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두 얼굴, 박수현, 정진석 후보가 다시 만났습니다. 공주와 부여 청양 선거구가 통합된 이후 이어진 오랜 대결로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선 정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국회의원을 한 박수현 후보는 낙선 이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중량감을 키웠고 선수 교체를 외치며 재도전장을 냈습니다. 박수현은 근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또 정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으시다면 정당 보고 찍는 그런 투표 말고 정말 평소 생각하신 대로 사람 보고 찍는 그런 선거를. 충청권 최다선인 6선에 도전하며 수성에 나서는 정진석 후보는 당 원내대표와 국회 부의장 등을 거친 중진급 인사로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으로도 꼽힙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등 요직을 겪으면서 많은 풍부한 국정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 저립도가 낮은 공주부여 청양에 한 푼의 국비라도 더 따올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부여와 청양 공주의 주요 현안은 노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참 어려워요, 지금 시기가. 우리 노점상도 장사도 잘 안 되고 진짜 이거 참 어려워요. 젊은 층들은 다 이제 도시권으로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여에 좀 젊은 층들을 위한 복지가 조금 생긴다고 하더라도
좀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박 후보는 정부 여당의 반대로 부결된 양곡관리법의 법제화를, 정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약한 국회 세종 이전을 농촌 살리기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이 흘린 땀만큼은 내 소득이 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쌀값 등 주요 농축산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가격 안정 제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회 여의도 의사당이 통째로 세종시로 옮겨집니다. 국회 부의장, 국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국회 일을 잘 아는 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회의 세종시 시대를 완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주부여 청양군은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이기며 강한 보수세를 보여준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격차는 좁혀졌고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밤나무 같은 거 하는데 그 직불금 같은 것도 그분이 책정해가지고 해서 되고 해서 농민들을 좀 많이 도움이 되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분이 너무 우리 농민들이나 지역민들하고 밀착 마을 단위까지 다 다닌 분이기 때문에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두 후보. 금강 국가정원 조성과 메가샌드박스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교사 출신의 무소속 고주환 후보도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마지막까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여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어서 낙동강벨트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양산을입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태우 의원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의 판세를 가늠할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낙동강벨트인데요. 그중에서도 이곳 양산을은 최대 격전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삼선의 김태호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양산의 계속된 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 김 후보는 낙동강벨트 수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은 낙동강 벨트 중심이라서 제가 이 지역을 좀 사수해야만이 볼경 전체에 두 자리 숫자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남다른 각오로 김태호 후보를 이기려고 사적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또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김 후보는 이 지역 변화를 위해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역이 어려우니까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 또 예산 또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후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역 현안과 관련해 김두관, 김태호 두 후보는 광역철도 조기 완성과 KTX 정차역 신설, 웅상 지역 공공병원 추진 등 비슷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만 김두관 후보는 부울경 광역철도를 앞세웠고 김태호 후보는 웅상 지역 종합병원 정상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 도시가 될 양산은 광역교통체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과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1호 공약으로 했고 이 웅상 지역에 응급 24시간 종합병원 하나가 폐쇄됐어요. 그건 바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또 건강과 안전에 가장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지난 2006년 경남지사 선거 이후 18년 만에 리턴 매치를 펼치는 김두관, 김태호 후보. 김두관 후보는 사직생의 각오로, 김태호 후보는 절박함으로 물러설 수 없는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투표 동료 현수막이 연이어 훼손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이자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 예산 홍성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투표 동료 현수막 50여 개가 조직적으로 훼손됐다면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민주당 후보 측근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후보자 선거 사무원들의 불법 부정선거 운동이 포착돼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라며 민주당의 조직적인 불법 부정선거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병원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도록 비급여 없는 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정부가 추진 중인 늘봄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절돼 있던 돌봄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전문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돌봄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개원준비위원회는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날인 5월 29일까지 개원종합지원실을 운영하며 국회의원 등록과 보좌직원 임용 등을 지원합니다.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22대 국회 개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에 민간위원 4명을 추가 위촉했습니다. 추가로 위촉된 위원은 이몽재 전 주 베트남 대사와 국경복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 등 4명입니다. 김 의장은 의회 외교가 중요해진 시점,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 사적 이해관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활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31.28%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대 총선보다 4.59%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이 41.19%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전북이 38.46%, 광주가 3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구는 25.6%를 기록해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높은 사전투표율 기록에 여야는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본투표에서도 지지층 결집과 함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불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겪어본 이렇게 최근의 판세들을 읽어보게 되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 120석에서 140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중도층의 표심은 견제와 심판 쪽이 높은 거죠. 그것이 현재의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의 최근 발언이 화제가 되고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전투표율을 예상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총 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수점은 조금 운이 작동했죠. 죄송하지만 유세단 이름이 더 몰빵 13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치는 31에다가 31.3을 붙였는데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투표율도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회의원 배지에 담긴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 22대 국회의원 배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배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재미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배지는 수는 99%에 도금 1%로 만들어진 은배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배지에는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 휘장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휘장은 무궁화 안에
국회라는 이 한글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궁화 안의 원은 다양한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해내는 의회 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무궁화의 꽃잎은 국민과 국회가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지 뒷면을 보겠습니다. 1번부터 299번까지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선 이후 등록 순서대로 이 배지를 받게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배지 모양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배지도 다양한 변천사를 거쳐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궁화 모양을 한 가운데 한자나 한글로 국자가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19대 국회 후반기부터 한글로 국회 글자가 담겼습니다. 자, 여기에도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한글 국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봤을 경우에는 논으로 비칠 수가 있어서 한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한자에서 다시 한글로 바뀐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추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 공문서에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 기본법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지 안에 한자가 한글로 변경되기까지 3대 국회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도와 변화 끝에 탄생한 22대 배지, 과연 어느 후보의 손에 돌아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다가오는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오늘도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 모레 드디어 총선이 치러집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초박빙 지역구가 50곳 가까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총선 판도를 살펴보고 돌발 변수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31.28% 역대 총선 최고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여야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총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이제 그런 투표율 결과가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두 분의 진단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뭐 진보 계열의 뭐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이런 당이 좀 유리하다. 그 이제 가설이 좀 있었죠 과거에. 네. 그리고 그 가설의 전제는 뭐냐면 청년층들이 이제 대거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이고. 그들은 역시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 대선 때 그게 한 차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네. 그게 하나 깨진 게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본 가설이 조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 세대가 과연 과거만큼 진보적인가 하는 거죠. 요즘 그 2030 세대는 과거만큼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매우 탈이념적이거나 또 뭐 이념 중립적인 이제 그런 그 편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양당 심판론이 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거세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이 설령 높았다 하더라도 이게 꼭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 내에서 특히 이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논란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투표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네. 특히 이제 진보 정권 하에서 선관위가 상당히 진보화된 상태에서는 더욱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전 투표에 참여를 많이 좀 꺼렸던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관위가 여러 가지 보안 조치도 이제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뭐 속된 말로 우리 편이 이제 선거 투표함 관리한다. 이런 인식도 좀 있고 그래서 사전 투표 역시 이번에 보수층이 지지층도 열심히 참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사전 투표가 뭐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또 그 연장선에서 투표율이 너무 높으면 뭐 진보 정당이 뭐 유리하다. 이 가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이 반드시 그렇게 진보적이지만 않다라는 그 점에서 볼 때
그 가설 역시 이번에도 꼭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이 높았을 경우 어느 쪽에 뭐 그 유리하고 불리하다, 유불리를 알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총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난 총선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는 낮았습니다. 예, 이제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사전 투표가 많이 대중화되는 속에서 지난 이제 대선만큼도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여야 정치권은 굉장히 뜨겁지만 국민들이 과연 지난 대선 때만큼 이렇게 막 좀 이 총선에 열중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그렇게 과열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그 예년 총선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030 세대가 과연 진보인 것인가 말씀을 하셨고, 이번 선거가 또 이제 그 특이한 점이 이제 60대 이상이 2030 세대보다 더 많다, 더 투표 수가 더 많다는 그 특징이 있네요. 근데 그 60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86세대가 이미 60대가 됐어요. 60대 초반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60대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60대를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지금 50대가 제일 인구가 많고요. 그때가 1970년대 그 전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한 해 출생아 수가 막 100만 명씩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60대, 40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가 편입이 되면서 그 60대 이상 인구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왔지만 이전에 보수화되어 있던 60대하고는 또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거에 총론의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요.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 제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의향조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2차 의향조사를 했을 때 적극 투표층이 78.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선거회 때 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통 원래 그러니까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실제 투표율이 한 7% 안팎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최근 선거 거를 비교를 하면 그럼 70% 초반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건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고 그리고 또 사전 투표율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지난번 그 21대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26%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 60% 후반대나 70% 초반, 많게는 초반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0, 30대 성향에 대해서는 이전에 죄송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거하고 이념 영향을 받았던 세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건 동의하고요. 그리고 좀 더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20, 30대에 그러면 어떤 게 표심에 영향을 줄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20, 30대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캠페인을 20, 30대를 제대로 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청년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거나 또 청년들의 이슈가 좀 더 캠페인에 많이 활용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2030 세대는 투표 동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 언론에서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른 공정이나 상식 이런 화두가 또 이번에는 또 별로 먹히지 않는 선거이기도 하고요. 조국혁신단 발항이 또 일부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나 일자리, 민생 문제를 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될 거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좀 더 기울어질 가능성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중도하고 같이. 그렇게 보면 지금 사전 투표율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려면 결국은 젊은 층이 좀 더 투표장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해 보면 조금 야권에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30 세대가 이제 스윙보트 역할을 이제 할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박빙 지역에서는 그 정도 영향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 5%포인트 안쪽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승패가 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진보 보수가 다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나간다.
그럼 보통 40대에서부터 70대까지는 투표를 할 만한 분들은 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2030 세대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좀 야권에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총투표율이 높은 것도 야권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난 21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60대가 80% 투표율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70대가 78%, 그러니까 70% 후반대 보였고요. 그다음에 50대가 71%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60% 초반대였고요. 20, 30대가 한 50% 후반대에서 60%까지 걸쳐 있거든요. 근데 당시 그러니까 전체 평균 투표율이 66.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투표율이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40대 이하가 투표를 좀 더 많이 해줘야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40대는 확실히 이념 영향을 좀 받은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40대를 빼고 얘기한다 그러면 20, 30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야권에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두 분께서는 그 사전 투표 하셨나요? 궁금하네요. 네, 사전 투표였습니다. 저는 본 투표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 딱히 이유는 없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스케줄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좀 뉴스를 많이 보니까 요즘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 투표를 하고 그날 하루 온전히 쉬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전 투표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당일 본투표 하시고 저희 또 오후에 5시 반부터인가요? 저희 국회 방송에서 선거 방송하니까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10에서 130석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40에서 151석 플러스 알파를 각각 확보할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례 의석과 경합지 성적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긴 한데 여야 자체 분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들어볼까요? 네, 뭐 자체 분석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나름 이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정당별로 이제 연구소가 있잖아요. 이쪽에 민주연구원이 있고 네. 여의도연구소 있고 그쪽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도 계속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추이 분석을 이제 하거든요. 그 이제 나름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대외 공표를 이제 하는 네. 건데 대체로는 보면 약간 엄살 전략을 좀 펼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상하는 최대치보다는 좀 낮게 그렇게 이제 공표를 하고 그러니까 표 열심히 더 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기 마련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분석을 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분위기를 과신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좀 살짝 과도하게 좀 엄살을 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까지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뭐 사실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뭐 국민의힘이 뭐 압승할 거다. 뭐 국민의힘이 뭐 독자적으로 180석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그 당시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민주당이 180석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잘하면 뭐 범야권 120석, 200석 넘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제 쭉 보셨겠지만 의외로 결정하지 아니한 그 부동층 내지 무당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어디로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최종 판세가 결정이 되고 박빙 지역도 판세가 결정될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처럼 민주당을 확 밀어주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까? 이번에는 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그 근거는 그러니까 이 별도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 내용 중에 보면 양당 심판론이 무당층만큼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당층은 기본적으로 양당 심판론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중도층도 마찬가지죠. 네. 무당층이 어찌됐건 핵심이 중도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이 어느 한 당으로 확 쏠릴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정당 심판론 쪽에 이분들이 좀 더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갈리긴 할 텐데 대략 한 6대4 정도가 아닐까. 6대4 정도.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막 민주당이 압승하는 이제 그림 그런 그림까지는 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지난 총선이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네. 경우였다라고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한쪽으로는 크게 쏠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 측에서는 많게는 151석 플러스 알파라고 전망을 했는데 자, 일단 그 특정 정당의 독자 과반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진짜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양당이 읍소와 그다음에 엄살 전략을 두 가지를 다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읍소 전략을 더 많이 펼치거든요. 네.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전략은 사실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읍소 전략은. 엄살 전략은 좀 여유 있을 때 부리는 거지 네.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엄살을 부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판세 움직임이나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나 이런 걸로 종합해 볼 때 지역구도까지 같이 또 겹쳐 보면 네. 국민의힘은 110석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150석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승패로 얘기를 한다면 네. 조금 전체적인 판세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읍소든 어떻든 간에 이러다간 선거 다 집니다라고 계속 지금 호소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회견도 열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체감으로 느끼는 걸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전체적인 판세는 정권심판론이 우위에 있는 판세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네. 거기에서 양당 모두가 공히 얘기하는 게 50석 정도, 50석에서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50석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박빙 선거구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네. 그거는 엄살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냉정하게 분류를 좀 해보면. 그 중에서 민주당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보면 네. 전체 그리고 또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한 민주당은 10석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거꾸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10석 넘게 그러니까 10개 지역구 넘게가 초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사실 PK 여론이 나빠졌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대 1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판세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만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라는. 또 우리 이번 선거가 좀 특이한 선거이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정권 심판론이 있고 야당 심판론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프레임으로 야당 심판론을 얘기했지만 네. 선거 기간 내내 야당을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특히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야당 심판론을 일종의 이제 정권 심판론에 맞세우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조 네. 심판론이라고. 근데 보통 선거 정치학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정권 견제론과 심판론, 그러니까 지원론 두 가지가 보통 이제 선거를 가르는 것이지. 야당을 집권하지 않은 야당을 심판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게 판세를 가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특이한 선거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번 선거에 어떤 특별한 경향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그 정도로 선거의 판세를 뒤엎을 만큼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기는 이전의 선거 결과를 비춰봤을 때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을 또 개가 바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바둑 두시는 분들은 다 뭐 아시는 그런 표현인데 한눈에 딱 봤을 때 판세가 결정이 나면 굳이 개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비슷했을 때 막판까지 이걸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그 총선 같은 경우는 수표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개가 바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집 승부가 나는 곳이 상당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판 뒷심을 발휘해서 이게 판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과연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좀 두 분은 또 어느 곳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 네.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뒤집어서 승리하는 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 후보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 후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뭐 그러나 좀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네.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초박빙 지역으로 11곳을 꼽았더라고요. 서울에서. 네. 근데 그들 12곳을 꼽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들 지역 가운데서 네. 지난번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자체 분석 결과 서울에서 6곳만 우세하다라고 발표한 지역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적어도 이곳만큼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확신했던 곳조차도 이재명 대표는 초박빙 승부 지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 네. 쪽에서는. 그게 용산, 그다음에 이제 서초, 강남, 그다음에 송파, 을 지역 이런 데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지난번에 6곳 중에서 그나마 지킬 수 있는 6곳 가운데서 4곳까지도 뺏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서울에서는 다 민주당이 싹쓸이 해버린다는 얘기고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나름의 교두보였던 강남 3구마저도 못 지키는 상황이 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 지역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용산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 서초, 송파, 을 지역 그 4개 지역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그 강남 을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 지역일 네. 거예요. 과거 20대 때 전현희 당시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수서 이런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강남 지역의 어떤 여론으로 봐서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통은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는 박빙으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어젠가요? 그 강남 쪽을 돌면서 유세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용산은 뭐 당연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890표 차이.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일정을 용산에서 마무리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선거 뭐 보통의 경우에는 내일 자정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마무리할 텐데 용산 가서 마무리한다는 걸 보니까 여기도 막판까지 초박빙 지역으로 분류돼서 여기를 이기면 민주당이 일종의 정권 심판론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올 수 있고 또 대통령실이 거기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작을 같은 경우에 지금 유삼영 민주당 후보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6번 지금 갔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 동작을 해서 이기면은 서울에서 다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그 정도까지 초박빙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왜냐하면 네. 이전에 여론조사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이제 그랬는데 막판에 어느 정도 따라붙었는지 이걸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거나 또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 한석보다는 좀 더 큰 상징성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서울에서 전체 의석이 49석이었을 때 지금은 48석으로 한 석이 줄었지만 네. 그때 그때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정도거나 조금 더 헌전하면 국민의힘에서 분석하기로도 10석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가져갔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세는 국민의힘에서 볼 때도 그렇게 좋지 않게 서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좀 열세 지역인데 뒤집기가 이제 좀 가능할 그런 지역을 좀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반대로 열세였다가 좀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곳, 좀 꼽을 지역이 있을까요? 굳이 얘기하자면 양천갑, 네. 중성동을, 중성동을, 그리고 송파병도 뭐 지금 거의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송파도 좀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초접전 양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거의 뭐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붙었다고 할 정도고요. 네. 그리고 뭐 중성동을은 워낙 원래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한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지역인데 지금도 이혜원 후보가 상당히 많이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전에 8석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오는 효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양천갑도 역시 그런 지역구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또 질문이 남아있으니까 좀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남았는데 돌발 변수가 일어난다면 가장 그 가능성이 큰 지역이 바로 부산 수영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와 무소속 장해찬 후보 아직까지도 줄다리기 중인데 과연 이대로 완주를 할까요? 아니면 뭐 단일화나 사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후보는 투표 당일 그 전날 자정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미 사전 투표 끝났고, 그죠? 이제 본 투표 남은 건데, 제가 보건대는 사전 투표 전에 사실은 장해찬 후보가 저는 결단을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더욱이 또 친윤 핵심이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사전 투표 전에 결단을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그동안 얘기했듯이 그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얘기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애매하게 지금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둘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단일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뭐 국민의당 차원에서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일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비례대표 이제 의석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이 17석 내외, 또 민주당은 10석 안팎. 그런 가운데 이제 비례 의석수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받는 당이 이제 조국혁신당인데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최종 비례 의석수 역시 죄송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드리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만 계속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서 뭐 민심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어느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대략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도 17석에서 20석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지형으로 보면 제가 계산할 때는 한 17석 정도 안팎이 될 거라고 보여요. 국민의힘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10석은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이전 여론조사나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한 40% 정도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막판에 그래도 민주당은 비례는 민주당 찍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한 12석 정도, 13석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은 기세가 꺾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한 12석 에서 11석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개혁신당 분들을 제가 최근에 우연치 않게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요. 개혁신당도 전체 비례 지지가 한 6%를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석 정도. 3석? 예, 천하람 후보 정도까지. 천하람 후보가 2번이죠? 3번입니다. 3번인가요? 예, 천하람 후보 3번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는 왜 3번으로 알고 있냐면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까지 되는 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까지만 되면 그게 3번이라서 그러면 한 6% 정도 지지를 받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제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잖아요. 정당 지지율로 비례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근데 그 정도까지 욕심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홀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는 2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까지만 저한테 어쨌든 제가 3번이라고 하면은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개혁신당은 2석 내지 3석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12석 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 봤습니다. 총선 하플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